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217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세정책입니다. 조세정책. 우리가 조세정책은 나온다면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요. 일단은 그 조세에 대한 그 종류에서 이 조세에 대한 종류가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자, 우리가 1차 과목이기 때문에 2차의 세법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세에 대한 종류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217페이지 가시면 조세의 전가와 기착은 학개론의 이론입니다. 요새 트렌드가 세법 문제랑 이론을 같이 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조세의 전가와 기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의 전가와 기착입니다. 그럼 전가는 뭐고? 전가와 기착을 본다면 기착은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세금은 우리 소득세 분배에 대한 조세의 기능에서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니까 재산세를 임대인한테 이제 부과를 하죠. 부과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한테 떠넘기는 거죠. 임차인한테. 자, 그러면 이제 조세가 전가가 돼요. 전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1,060원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재산세를 100원을 부과시키게 되면 60원만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겠죠. 자, 그럼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 임대료가 올라간 것만큼 전가가 되겠죠. 그럼 소비자의 부담은 커지겠고요. 그만큼 또 수요를 줄이고요. 또 100원에서 60원을 빼게 되면 40원은 임대인이 부담했으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1,000원에 판매한 게 아니라 960원에 팔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얘를 공급자라고 하고 얘를 수요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세금을 전가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세금을 넘기는 거를 조세 부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조세 부과는 과세 권자가잖아요. 조세의 전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럼 전가가 되면은 60원만큼은 임차인이 부담하죠. 근데 기착이라는 것은 누가 부담하냐라는 그러한 결론이 기착이어서 그건 상대적인 탄력도에 따라 틀려집니다. 우리가 탄력성을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선진국에서와 만약에 후진국에서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선진국은 대체재가 많아요. 갑돌이가 갈 데가 많죠. 많기 때문에 대체재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그럼 굉장히 유리해요. 그죠? 그럼 수요자가 굉장히 탄력적이죠. 유리해서 되게 예민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임대인이 조금만 이 조세를 전가시켜도 나간다 그러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너한테 조세 부담을 작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자, 후진국 같은 경우는 후진국은 대체재가 적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나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탄력적이거든요, 임차인이. 왜냐하면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서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나가라 그래요. 나가니까 집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전 어렸을 때부터 조세를 너무 좋아해요. 저한테 부담을 시켜주세요.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탄력적이면 조세 부담이 작아지고요. 유리하고 비탄력적이면 불리해서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탄력적은 유리해서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은 부담이 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밌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지금 전깃줄에 있는 애들이 참새고요. 자, 서 있는 게 사람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그러면 A 참새와 B 참새가 있어요. 그럼 수요자 참새와 공급자 참새가 있다면 탄력적이고 얘가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은 유리하고 비탄력적은 불리하거든요. 그러면은 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을 제가 작게 한다 그랬고요. 부담을 작게 하고 비탄력적인 부분이 조세 부담이 커지겠죠. 자, 그래서 수요자한테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고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탄력성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총을 겨뤄서 재산세를 탄을 장착시켜 딱 쐈더니 탄력적은 빨리 날아가니까 좀 적게 맞고 비탄력적은 좀 둔해서 늦게 날아가니까 많이 부담하죠. 자, 그러면 어떨까요?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히 유리하죠. 그럼 완전히 유리하니까 얘가 전액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총을 딱 쏘려고 하니까 반응 빨리 해서 벌써 날아가 버리니까 하나도 안 맞죠. 근데 얘는 완전 비탄력적 참새예요. 완전히 불리하죠. 제가 총을 딱 쏘려고 하니까 얘는 총구를 겨루니까 그냥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방아쇠를 딱 당기니까 내가 다 맞았구나 이렇게 하죠. 그럼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가시면은 좀 수월하게 암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책에 좀 체크해 보죠. 조세 전가란 법률상의 납세 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전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럼 조세 전가란 발생하면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주체를 담세자라고 하고 납세자가 서로 다르게 되죠. 그래서 재산세는 정부에 의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면 그러나 부과된 세금을 실제로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은 상당 부분 임차자한테 전가된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느냐에 같은 문제를 세금의 기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탄력성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탄력적이어서 유리해서 조세 부담이 좀 완화되겠고요. 후진국은 조세 부담이 좀 우리가 어떨까? 부담이 커지겠죠. 자, 그러면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는 어떨까요? 주택 구입의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는 수요자의 실질적인 금액이 우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소비자는 그만큼 잉여가 줄어들었어요. 공급자가 받는 것이 가격이 하락했고요. 생산자 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소해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겠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가격이고요. 여기 양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있으면 여기서 가격이 이루어지겠고 양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원을 빼겠습니다. 1,000원에 대한 임대료가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이제 되냐면 자, 소유자인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부과시켜요. 재산세를 부과시킵니다. 부과시키게 되면은 자, 100원을 부과시켰어요. 자, 그럼 이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어떤 거냐? 자, 이 칠판 주기를 만들려면 생산비가 들어가잖아요. 공급국소 밑에 부분이 생산비거든요. 근데 요것만 받아야 되는데 이걸 더 받았기 때문에 요 위에 부분을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그걸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소비자도 잉여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비자는 이만큼 내려고 했으나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만큼만 내면 되니까 이만큼의 잉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산자 잉여라고 합니다. 생산자 잉여. 자, 그럼 어떻죠? 우리가 이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시키면 공급을 줄이죠. 공급을 줄이게 되면은 좌측음지어서 이 곡선이 좌상향 이동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좌상향 이동한다는 것은 좌측은 양이 줄고요. 가격이 상이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자, 지금 요 100원에 대한 부담을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가 생기겠죠. 기착 문제가.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자, 60원만큼은 소비자가 부담하죠. 그럼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요. 이 삼각형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자, 이거 아니고 소비자 잉여죠.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했던 게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세금은 걷어갔으나 잉여가 줄고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순손실은 뭐냐면 시장 참여자가 이 시장을 떠나는 게 되면서 발생하는 손해액이에요. 이만큼 뻥 뚫리잖아요. 이걸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순손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서 발생한 손해액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60원은 소비자가 냈지만 자, 1,000원에서 60원 빼면 40원만큼은 임대인이 냈거든요. 임대인 자체는 40원을 부담하게 된 겁니다. 그럼 1,000원이 아니라 960원이 됐으니까 수입이 감소해서 생산자 잉여가 줄어서 이 삼각형이 이렇게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떠나는 손해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죠. 떠나니까. 그래서 이만큼 빠꾸가 나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떠나니까 손해익이 크겠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적게 떠나니까 손해익이 작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그 1번이 이해 가셨고요.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건 지금 뻥 뚫린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시장 참여자가 시장을 떠나서 발생하는 손해익이 경제적 순손실이거든요. 그 자유로운 거래, 즉 시장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금인데요. 세금을 통해서 총잉여, 즉 일부가 손실이 돼요. 이와 감소해서 결국은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로 경제학에서는 세금을 예를 들고 이걸 따진다는 겁니다. 그럼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자, 여러분들 어떻죠? 지금 경제적 순손실은 탄력적이면 더 많이 떠나죠. 손해액이 더 커지겠죠. 근데 비탄력적은 자, 좀 덜 떠나다 보니까 적게 떠나니까 손해액이 작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세의 기착은 밑에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했죠. 세금의 부과는 넘기시면은 공급자한테 부과하든 수요자한테 부과하든 수요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 아닌 한 어느 일방의 부동산 부담으로 기착하지 않으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쌍방이 기착이 되죠. 그래서 자, 양가로 2번은요.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럼 수요가 유리해요. 수요자 부담이 작아지고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불리합니다. 그럼 소비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소비자 부담이 작아지죠. 유리하니까. 수요자가 비탄력적이면 불리라고 적으세요. 소비자 부담이 커지겠죠.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이 유리하니까 생산자 부담이 작아지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생산자 부담이 커지죠. 자, 그럼 밑에 일방적으로 기착되는 건 완전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하니까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고요. 수요가 완전 비면 수요가 완전히 불리하니까 수요자가 전부 부담하죠. 자, 오른쪽 공급이 완탈이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자가 완전히 유리하니까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고 공급이 완비면 완전히 불리하니까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을 이제 본다면요. 제가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자, 보십시오.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을 가요. 물론 탄력성에 대한 걸 알아야 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게 신규 주택이 나오고요. 신규 고가 주택이 나오고 중고 주택이 나오잖아요. 중고는 오래된 거죠. 그럼 신규 주택은 새 주택이다 보니까 반짝반짝 별이 빛나서 고가 주택이에요. 고소득층이 살겠죠.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 많이 가서 중고주택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중고주택이라는 자체는 요거는 이제 저가주택이 되죠. 저가주택. 자,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취득을 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비율을 하게 되면 역진세가 나타납니다. 그건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틀어지는데 그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역진세라는 거는 반대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얘 부담이 조세 부담이 오히려 작아지고요. 요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그럼 반대 현상이 나타나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등가세를 하자. 차등가세를 해서 누진세를 적용하자.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그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층의 신규주택을 소비하고 저소득층은 저가주택이나 중고주택을 소비한다면 신규주택은 이 공급에 있어서 생산기간이 필요하므로 굉장히 비탄력적이고 기존주택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생산기간이 필요하므로 중고주택보다 비탄력적이고 공급자가 불리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입장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가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고소득층이 유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신규는 공급이 불리하고 소비자가 유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역진세, 얘 부담을 더 적게 한다는 거거든요. 역진세는 피하기 위해서는 차등가세를 하거나 아니면 저소득층한테 이제 면세를 하거나 또 공급을 또 확대시켜서 대체제를 많이 만들어야 우리가 소비자에 대한
조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넘깁니다. 양도소득세 동결효과라는 게 되게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굉장히 또 이슈가 됐죠, 요즘은.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것은 양도 차익을 많이 노려서 투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다 걷겠다는 거예요. 중과를 하죠. 다주택자 특히 기본세율에서 중과세율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어떤 게 키포인트냐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는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동결효과라는 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정부가 날짜를 그냥 제 임의대로 갈게요. 2020년 뭐 10월 달에 발표를 했다 봐봐요. 10월에 발표를 해서 2021년 6월 달까지 시간을 줄 테니 그 이후서부터는 더 중과시키겠다. 특히 다주택자들한테. 그러면 물량을 빨리 내라.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 물량이 매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할 걸 예상했죠. 근데 동결효과가 나타나요. 오히려 공급자들은 동결효과로서 어때요? 꽁꽁 얼어붙는다는 거죠. 물량이 안 나와버려요. 잠겨버리죠. 그럼 공급이 줄고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그래서 핵심만 봅니다. 자, 양도세 유통 과세예요. 그래서 투기 억제로 사용은 됐죠.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량을 많이 늘려서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도세의 동결효과예요. 동결효과는 공급이 안 나와서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죠.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헨리 조지에 대한 토지 단일세 운동이 굉장히 조금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못 하시는데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은 고전압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하고 맞진 않아요. 들어보시면 이 고전압파의 지대 이론은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어요.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우리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입니다. 토지 단일세 운동을 주장해요. 그래서 헨리 조지는 토지 단일세로서 헨리 조지는 지대 이론에 있어서 고전압파예요. 고전압파는 지대를 잉여로 봅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네가 알아서 버는 불로소득이다. 자, 이 지대라는 것은 곡물 가격에서 결정이 되니 잉여로서 정부가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단일세 운동이라는 거죠. 고전압파는 자연적 특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부중성 때문에 토지는 전혀 증가시킬 수가 없고 완전 비탈적이죠. 완전 비탈적. 그래서 토지를 개량한다는 것도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게 말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갑돌이가 지주예요. 땅의 소유자면 땅을 빌려주죠. 그러면서 지대를 받습니다. 그러면 얘한테 정부가 세금을 부과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가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 특성상 우리가 배웠듯이요. 공급이 완전 비탈적이에요.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탈적이라는 건 뭘까요? 완전히 불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가 전부 내버려요. 전가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다 내야 되니까 형평성이 맞죠. 그래서 토지세만 걷고 다른 세는 다 폐지하라는 겁니다. 토지세만으로서 100% 징수해서 우리가 효과를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주택은요. 주택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금을 때리게 되면은 소비자 잉여가 줄고 생산자 잉여가 줄니까 이 시장을 떠나는 그 손해액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되는데 자, 지금 봐봐요. 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떠나니까 손해액이 커지고요. 비탄력적은 적게 떠나니까 손해액이 작아져요. 근데 얘는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이야. 그럼 하나도 안 떠나죠. 자, 그래서 세금을 부과시키더라도 전가를 못 시키니까 가격도 못 올리고 산 사람도 안 떠나서 양을 못 줄이니까 자, 경제적 순손실이 적어지고요. 원하는 사람한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얘기죠. 자, 들어가 볼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토지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타인에게 일부가 전가된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던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현실에는 탄력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가정이 나온다면 이건 무조건 헨리 조지 이론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갑니다. 토지 단위세. 자, 고존합합니다. 헨리 조지가. 그럼 토지 소유자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 사람에 전가되지 않아서 완전 비탄력적으로 성립한다는 거죠. 자, 양가로 2번은 어디를 보냐면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자, 이게 기출 지문입니다. 우리가 토지 단위세 운동은 지문이 옳은 지문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익을 100% 징수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 재정을 충당하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라. 토지세만 걷어라. 왜? 토지는 이 지대 이론이 고존합하니까 불로소득이죠.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토지로부터 얻은 지대만의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토지로부터 소득인 지대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서 떠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한테 자원 배분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투자론보다 정책 파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많은 정책을 썼어요. 정부가. 또 이제 정부의 정책이 또 나왔죠. 2월 4일 날 공급 정책이 나왔는데 자, 어떻게 또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결론으로 본다면 제 생각만이 아니라 지금 모두 아시는 바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시장 자체가 좋아지지는 않았잖아요. 굉장히 좀 더 불안정해져서 좀 안 좋아졌죠. 저만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정책 파트를 작년에 많이 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 파트는 문제 비중이 항상 높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개념만 잡고 제가 좀 쉬었다 가겠는데요. 부동산 투자론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자체는 이 투자가 자금의 투입이에요. 자금의 투입. 자, 그래서 이 문제는 6에서 한 7문제인데요. 8문제가량 출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수익성 부동산에서 특히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임대용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임대용 부동산이라는 건 어떨까요? 내가 계속적으로 5년간 운영하게 되면 임대료라는 걸 매년 받고요. 또 양도 차익에 대한 걸 한번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임대료도 받고 양도 차익도 얻을 수 있는 투자의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투자의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개념이냐 이렇게 보는데요. 부동산 투자란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낸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현재입니다. 현재고 자, 1억 2천은 미래죠. 네. 그럼 내가 낸 거는 확실한 게 중요하고요. 확실하고 미래 수익은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이 따르죠. 현재 확실한 지출을 해서 그만큼 희생했다고 얘기하거든요. 희생을 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확실한데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이 수반돼요. 그 위험이 높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비례관계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체크해 볼까요? 231페이지입니다. 자, 투자의 개념 양가로 1번. 자, 이것만 체크하세요. 자, 어떻습니까? 이 투자란 미래 두 번째 미래 현금 수익과 현재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인데 자,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이 따라요.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읽다 보면은 그만큼 더 수익률을 더 요구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장단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투자에 대한 장단점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투기와의 비교는 이제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적은데요. 투자와 투기는 다릅니다. 투자와 투기. 자, 그러면 투자라는 것은 3단계고요. 얘가 2단계예요. 그럼 투자는 내가 장기로 투자할 목적이 있는 거죠. 토지가 영속성이기 때문에 오래 가잖아요. 근데 투기는 단기에 양도 차익만 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용어 정리가 또 나오는데요. 취득, 운영, 처분하겠죠. 그럼 부동산을 취득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임대료를 받아요. 매년 그 소득이득이라고 합니다. 인컴 게인스. 처분이라는 것은 양도 차익을 얻겠죠. 처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얻어서 우리가 두 가지 다 향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자, 이 투기라는 것은 운영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이 거의 생략돼서 단기에 양도 차익만 누린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투자와 투기는 뭐 비교해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최근 경향이 좀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찍어드린다면 우리가 이 강의가 뭡니까? 초단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나올 수 있는 것만 제가 찍어드려야 되잖아. 그러면 232페이지가 별표가 하나짜리입니다. 자, 별표가 하나짜리라는 것은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지만 투자의 장단점을 물어봐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장점과 단점을 본다면 장점은 어떤 게 이제 포인트가 되냐 들어볼게요. 좀 전에 제가 소득이득이 임대료예요. 보유기간 동안에 생산활동을 통해서 땅은 지대를 받고 건물은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임대료를 얘기하고 자본이득이 양도차익입니다. 처분시 한 번 봤죠. 지렛대 효과에다 이제 별표는 쳐놓으시긴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는 지렛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의 수익을 높이는데 자, 이건 별표가 3개짜리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연결시키겠고요. 절세, 우리가 세액공제 같은 것도 해줘요. 부동산도. 그 다음에 구매력 보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아,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투자의 첫 번째 이제 이 구매력 보호라는 것이 투자의 정석에 이제 들어간다면 이게 굉장히 큰 것을 좌우하거든요. 뭐냐? 인플레이션이 발생돼요. 그럼 인플레가 물가 상승이거든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럼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폐를 안 가지려고 하고 자꾸 이제 실물을 사려고 하죠. 그럼 갑돌이가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잘한 거죠. 그럼 갑돌이 부동산 사려고 하니까 부동산의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서 자, 물가가 상승,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내 실질적으로 내가 이 1,000원이 있는데 만약에 1,000원에서 1,000원에 2개를 샀는데 2,000원을 쓰면 하나밖에 못 사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 실질적 소득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구매력 보호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건 방어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발생했을 때 자산 가치 하락을 보호해 준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별표 제일 잘 나옵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부담, 위험 부담은 또 위험에 대한 종류 나오거든요. 자, 단점에서 가장 유력한 게 낮은 환급성이에요. 돈으로 바꾸기가 힘들죠. 그래서 금매를 내게 되면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게 위험합니다. 낮은 환급성 별표. 일반적으로 다른 주식과 금융보다는 환급성이 낮죠. 그 다음에 뭐 사업비용과 금융비용은 뒤에서 제가 후수를 할 테고요. 소유자 노력이 좀 필요하며 거래 비용이 좀 부담이 되죠. 중개소는 만만치 않습니다. 행정적 통제와 법률의 법적성. 자, 우리가 이 다주택자 투자자들한테 투기에 대해서 또 이 투자에서 방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억제 정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또 투자에 또 잔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투자의 고려사항 그냥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뭐 투자의 결정 시 고려사항이라는 것은 투자의 안정성은 내가 투자했으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산출의 확실성은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투자의 황금성은 또 돈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나중에 또 포트폴리오에서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235페이지 가시면 투기 단기간 양도 차익만 노린다.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기시면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237페이지로 갈 겁니다. 그래서 237페이지에 지렛대 효과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렛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레버리지거든요. 지렛대 효과가 나오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아까 장점이 지렛대 효과를 향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무조건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뒤에 있는 것을 간단히 제가 또 풀어드리면서 또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그 투자에 대한 위험이 있다. 그 위험이라는 자체는 어떤 게 있느냐, 그걸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